자, 1부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래에셋증권 이상원 선임 매니저 판승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늘 똑같습니다. 아, 왜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애들 키우는 집이 다 똑같죠. 아, 저는 주말에 과학관 갔다 왔어요. 과학관을요? 과천과학관. 한참 다니실 때죠. 아, 그쵸. 아, 네네. 지나셨죠? 저는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중2는 이제 철저한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집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아직 어려서. 9살이니까. 뭐. 9살 한참 과학관 다닐 때죠. 아, 그쵸. 참 좋을 뛰어야 때. 되는. 아빠를 좋아할 때. 예, 한참 아직까지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곧 끝나죠, 이거. 슬프네요. 아니, 기쁘면서 슬프네요. 자,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볼까요? 예,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약 한 0.1% 내외로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쨌든 성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위에 보면 일간 성과입니다. 요 손바닥 왼쪽에 있는 게 일간 성과고요. 일간 성과 보시면 테크가 0.4%, 경기 소비재가 0.2%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지수는 전부 다 0.1% 이상 상승했지만요. 하락한 섹터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원재료, 부동산, 유틸리티, 발전소 같은 거죠. 네. 산업재, 에너지 다 하락했습니다. 컨슈머 디펜시브나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나 뭐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거는 별 변동이 없었다라고 봐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락한 게 많죠.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그쵸. 오히려 약간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몇 종만 그렇죠. 잘 올라갔던 거네요. 시총 상위주만 이렇게 테크주들만 네네. 살짝 올라간 그런 셈이 되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간성과는 그렇고요. 그 밑에 화면을 그 밑에 게 이제 주간이거든요. 근데 또 주간으로 보면 또 뚜렷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통신이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요걸 제외하고는 네. 조금 예상과 다르죠. 네. 요것들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소비재, 특히 이제 뭐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한 주였죠.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의외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부동산 전부 다 괜찮았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번 주는 네. 주 말에는 이제 조금 주간 안 좋았던 것들이 좀 올라오고 이제 좀 좋았던 건 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었나 싶잖아요. 네네. 근데 월간으로 보면 뚜렷하게 표시가 나요. 월간으로 보면 하락한 것부터 볼게요. 이제 필수 소비재가 4% 하락했고요. 유틸리티가 3%, 헬스케어가 2%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금리 인상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그렇죠. 업종들이죠. 네. 반면에 테크놀로지, 반도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있는 이쪽이 9.8%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 6.7%, 그다음에 통신이 6.3%, 그다음에 금융, 산업, 에너지가 2에서 3% 사이로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네네.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이게 지금 6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1월 달부터 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지금 배팅되어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화요일 날 CPI 발표가 있고 목요일 새벽에 FOMC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고꾸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올랐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고꾸라지면서. 반대로 정반대의 일이 네네.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없어요. 설사 안 좋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는 네. 물가가 안 좋았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재들이나 특히 대부분 석유화학도 그렇고 대부분 전부 다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PPI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지수잖아요. PPI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향후로도 얘네들은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서비스 쪽에 해야 되는데 네. 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뭐 저임금 일자리라든지 서빙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국은 부동산이어야 되거든요. 임대료여야 돼요. 얘가
실물은 이제 실제로 임대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통계상으로는 안 떨어 이제 발표할 때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거든요. 네네. 이게 떨어지느냐 아니냐로 갈리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긴,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더 오르긴 힘들다. 더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 집값도 더 오르긴 힘들다. 임대료도 더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 그쵸. 있지만 임대료도 더 오르긴 힘들다. 예, 서비스 예. 물가도 더 오르긴 힘들다. 네네. 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급여가 떨어져요 지금. 아. 급여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죠. 네네. 그게 계속 올라가고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고 급여 상승률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떨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크게 만약에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임대료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네. 이건 예상할 수가 어려우니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질문이 집주인한테 네가 만약에 네 집을 임대한다면 네. 임대료를 얼마쯤 내는 게 적당할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네네. 이게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와 집주인의 심리가 동시에 반영돼 있잖아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죠 애초에. 그러면 요것 때문에 뭔가 쇼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제 임금이 상승률이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서비스도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CPI 예상치가 지금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YOY가 이제 YOY 연이죠. 연율로 그렇죠. 네. 4.1% 시장 예상하고 있고요. MOM으로 0.2%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깜빡하고 여기다 안 썼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여기 나오는 거 이제 아침에 네. 제가 요 작성할 때 봤을 때요. CPI가 지금 수준이면 4.13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5월에 실제로 4.9였거든요. 네. 그럼 대략 0.8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쵸.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CPI 는. 다들 걱정하시는 게 헤드라인 넘버는 안 떨어질, 그러니까 잘 떨어질 거를 알고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네. 근원이 떨어질 거냐, 근원이 오히려 오를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코어 CPI는 6월 발표 예상 5.34예요. 네. 5월이 5.5였거든요. 그러면 0.16밖에 안 떨어지긴 해요. 0.16밖에 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떨어진다. 떨어지고는 있고 7월 예상도 5.12예요. 네네. 지금 여기서 예상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도 0.2 정도는 0.22 정도는 또 떨어지는 거죠. 네네. 계속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코어가 직격탄을 한번 맞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가 직격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쉽지 않다. 아. 예.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뺀 슈퍼 이제 코어 뭐죠? CPI 한번 네. 보자. 네네. 이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세게 보는 편이라서 네. 실제로 만약에 이번 CPI가 예상보다 좀 안 좋아서 시장이 한번 많이 떨어지더라도 네. 크게 대세를 거스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인데요. 참 나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는 항상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을걸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옆 사람도 그렇고요. 그쵸. 그 다음 사람 다 그래요. 요즘에 주변에 이제 뭐 고객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러니까 고객- 떨어지면 살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손님들한테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고 계속 아, 그래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지금까지 저의 경험인데 네. 아, 이게 좀 올랐다. 난 올랐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조만간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사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기회는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기존에 저하고 계속 거래가 있었던 분들하고 다르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주 전에 네. 만나 뵙게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그런 말씀 방금 말 그 질문한 지금 사는 게 과연 옳으냐. 네네. 그리고 저한테 분산을 이렇게 10종목 이상 가져가는 게 맞느냐. 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자꾸 여러 번 쪼개고 있는데 왜 목돈을 푼돈 만드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제 직전 방송에서 이제 물리면서 부동산에 그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주식은 원래 물리면서 사는데 문제는 얼마에 물리냐는 거죠. 네네.
고점에서 물리면 답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상 투자자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전 고점이 100이었다. 네네. 그러면 저는 평균 최소한 70 이하여야 돼요. 네. 저는 평균 한 50 이하여야 살 마음이 생기는 편이라 물릴 걸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쪼개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주식의 지금 가격과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주식의 가격은 좀 시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실적 예상을 하고 실적 추정치를 만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가격이 바닥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게 늦은 애들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아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처음에 AI에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주식 중에서는 제일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랐고 네네.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만약에 지금 사도 저는 부담이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C3 AI나 네네. 이런 거 그 종목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종목을 밸류에이션을 못 해요. 네네.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많이 떨어져 있든 많이 올라 있든 굉장히 비싸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네네. 그걸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싸 보이듯이 그쵸. 저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싸 보이는 거고 저한테는 구글이 싸 보이고 저한테는 테슬라가 싸 보이는 거지. 다 제가 모르는 종목이 싸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목들을 보다 보면 올라갈 게 보이죠. 네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나눠서 살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조금 물린다는 거 그 물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못 받아들여서 네. 문제지. 그래서 분할 투자라는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고. 자, 요즘에 그 시장의 S&P 500이 특히 이제 강세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도 과거에 그럼 강세장에 들어간 이후 네네. 시장이 어땠냐를 보니까 1932년부터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 평균 5년 동안은 강세장이 이어지더라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싫어하던 하우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굳이 싫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약세론자들하고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대표적인 약세론이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약세 하우스였거든요. 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손듭니다. 네. 딱 손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S&P 500은 목요일 이후 공식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했다. 네. 52주 최저가에서 20% 반등한 13번의 강세장에서 6개월 평균 10%, 향후 12개월 동안 17.7% 상승했다. 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고객들을 설득해서. 네. 라고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메모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하죠. 네. 드디어 이제 우리와 한편이 됐습니다. 우리의 동료가 되었죠. 네네. 근데 JP 모간은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약세장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 채권 수익률과 S&P 500 지수 등을 바탕으로 매우 복잡한 계산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계산을 거쳤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죠. 네네. 이유 없이 그렇대요. 근데 분명히 이분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뭔가 복잡한 게 뭔가 있었을 거거든요. 어차피 공개해도 우리 못 알아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네. 뱅크 오브 이제 한 명 남았다. JP 모간 돌아서면 저는 오히려 시장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히려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오늘 꼭 요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 아셔도 되게 좋은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요쪽 통계 보시면요. S&P 500이 네. 이제 약세장을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주, 한 주, 이 벗어난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이렇게 갑니다. 딱 네. 보시면. 셋째 주가 신고가, 그러니까 20% 바닥에서 이게
즉 바닥에서 20% 상승해서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시점에서 보시면 예외 없이 하락을 좀 많이 하더라라는 첫 주에. 거고요. 첫 주에. 네. 둘째 주에 이제 평균값은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고 셋째 주까지도 안 좋더라. 근데 이 첫 달 보세요. 첫 달부터 3개월, 6개월, 1년 계속 좋아집니다. 네네. 이게 추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가 내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한 달 보시면 요게 파지티브가 이 횟수예요. 그러니까 확률이죠, 확률. 확률 그렇죠. 네. 상승한 57%라는 뜻이에요. 네. 상승했던 확률이 57%. 그렇죠. 요거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57%의 확률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평균값 빼고요. 중앙값이 더 대표하니까 중앙값을 한번 보자고요. 네. 한 달에는 0.19. 한 달까지는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개월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습니다. 확률 거의 70%로 5.77%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이 61%로 11.52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은 61%의 확률로 1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요게요. 48년입니다. 1948년 전후로 네. 1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보시면 요 손바닥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1년 수익률이거든요. 네. 요거는 48년 이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게 박스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요 오히려 20% 바닥에서 20% 오르고 나면 그의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아요. 네네. 근데 48년 이후로 보면 그러니까 48년 후로 보면요. 49년부터 보면 이 통계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저 때는 이제 우리 한국 전쟁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대공황도 전쟁 있었죠. 있었죠. 석유 파동 네. 있었죠. 걸프전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외환위기 있었죠. 이런 거 다 있었지만 네네. 1년 뒤에는 다 저만큼씩 올랐더라. 그렇죠. 지난 한 70년 거의 70년인가요? 거의 한 70년인가요? 49년부터요. 70년. 지금까지 얼마나 충격적인 통계냐면요. 2001년을 제외하고는 바닥 찍고는 다 올랐어요. 네네. 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48년이 이거 그냥 제가 순서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됐네요. 그냥 볼게요. 네. 전체 중에서요. 한 번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게 13번이거든요. 13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어요. 이게 상승 1년 뒤에 올라 있을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48년 높은 이후를 확률. 보면요. 예. 그렇죠. 48년 이후를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주 이게 갱신을 한 첫 번째 주 보면 예외 없이 안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요. 부담스러운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바닥에서 지수가 20% 올랐다는 얘기는 종목들은 평균 50%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와, 바닥 찍고 50% 올랐 이거라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바닥에서 보면 차익 실현도 하고 싶고 바닥에 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저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반토막 났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팔고 싶죠. 이게 첫째, 둘째 주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주까지 가다 보면 어라 싶죠. 계속 버티네 하다가 넷째 주 되는 한 달부터 통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 셋, 넷. 예, 이게 13번 중에서요. 하나, 둘, 셋, 4개를 제외하고는 네. 다 상승해요. 거의 70%의 확률로 한 달 뒤에 주가는 올라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3개월 통계가 되게 재밌죠. 3개월, 6개월 통계 보면 딱 요 3번을 제외하고는 13번 중에 10번이 올라요. 그리고 1년을 보면은 13번 중에 12번이 오르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닌가요? 보시면 13번 중에 12번 상승 확률 92.3%고요. 3개월 수익률은 13번 중 10번이니까 약 77%예요. 네네.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요건 꼭 봐야 되죠. 2008년과 같이 3개월 내 한 번 더 하락할 경우 심각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예요. 네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요거네요. 2008년 3월 요걸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요거는 제가 기억을 해서 그래요. 리먼가 이게 매크로가 심하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답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2008년에 20% 반등을 해서 강세장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빠졌죠. 그렇죠. 예. 예. 그때 그때는 답 없는 심각하게 거죠. 빠집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거니까. 그때도 지금 만약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려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는 부도 나야 돼요. 네네. 그 정도 급이 부도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강세장으로 전환된 이 이후의 일을 혹시 지금 표로 좀 준비를 또 해주신 건가요? 그림으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 쉽게? 이게 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고요. 네.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뭔 소리지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S&P 500 가지고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면요. 기술적 강세장의 정의는 52주 신저가 기록 후 20%, 요 최저가에 꼬리 달린 요거 아니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네네.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한 경우를 강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약세장은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이것도 종가 기준입니다.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2020년에요. 코로나 직전 고점이 여기입니다. 3,393이거든요. 이때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면 이때입니다. 네네. 요 딱 아래 꼬리 걸리는 이때. 2,714포인트거든요. 이때부터 약세장에 진입해요. 네. 근데 이때가요. S&P 500 같은 거 보시면 그러면 이 약세장에 진입했으니 우리 팔아야 돼요, 이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약세장이라는 뜻 자체가 떨어진다면서요.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베어마켓 이제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 이 종목 가지고 베어마켓에서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수 가지고 베어마켓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트레이딩을 막 데이 트레이딩을 짧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별로 이제 최소한 1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통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팔았을 때요. 저점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네네. 베어마켓 진입한 이후에요. S&P 500 지수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스파이 지수 사는 사람은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판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점에서 반셈이 돼버려요. 네네. 근데 저점 대비 20% 상승한 게요. 여기거든요. 네. 내가 판 가격하고 비슷해요. 여기가 2684예요. 2달 갖고 있어요. 아니 3개월이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4개월이네요. 네네. 4개월 그냥 있은 거나 물론 4개월 동안 공포 심리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결론은 같아요. 2714에서 파나, 2684에서 사나 똑같죠. 굳이 그러니까 약세장 온다고 팔 생각하지 말고 강세장 온다고 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네. 트레이딩에서도 만약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요. 네. 강세장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통계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쵸. 근데 보시면 여기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요. 아시다시피 2,000에서부터 4,800까지 오릅니다. 거의 2배 올랐잖아요. 네네. 이때는 물론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2009년에도 42%, 2008년에도 20%, 이런 식으로 3년 이게 위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사는 거는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전환해서 매수하는 쪽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매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되게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약세장이 오면 너무 무서우니 네. 정리하고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 사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약세장에서 매도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네. 강세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 좀 뭐하니까 나중에 빠질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강세장이 진입하면 그냥 사는 게 낫고. 이게 가능한 거는요.
S&P 5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렇죠. 예, 이게 잘 분산된 맞아요. 포트폴리오거든요. 네네.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잖아요. 이론상.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수 플레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얘기 이제 종목 장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목 장세인 건 맞는데 네. 지수 플레이는 영원하다. 보글 형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 저는 계속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그쵸. 하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 맹신하지 말자. 근데 경향은 라는 확실히 거고요. 있긴 해요. 저도 미국 분명히 주식 있어요. 오래 봤지만 경향은 확실히 있긴 해요. 네, 거의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린 여기서 또 궁금하죠. 이제 나스닥으로 가요. 나스닥이 되냐 이거죠. S&P 500은 네. 그래야 뭐 S&P 500은 좋아요. 그럴 수 네.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나스닥은 되냐 이거죠. 네. 봅시다. 한번 그대로. 그 전 거는 뺄게요. 최근 거만 하면 똑같습니다. 2021년 말 고점이 여기입니다. 16,567포인트였어요. 네.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13,253입니다. 여기 표기해 놓은 여기입니다. 네. 저점 요게요. 여기서 파는 게 나스닥에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게요. 내가 판 게요. 최저점이에요. 그날이 최저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나는 13,000에 팔았는데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5,000까지 갑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죠. 이때 피 말라요. 진짜 네, 맞아요.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내가 팠는데 오른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 볼 낯이 없어요. 내가 판 날이 진짜. 최저점이라니 죽어요. 이건 진짜.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 또 절묘하게도 만약에 이게 약세장이라면 그대로 다시 내려다 꽂힙니다. 요 한 칸이 보통 한 달이거든요. 네. 그대로 꽂혀요. 한 달 뒤에.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의미가 있었죠. 내가 여기서라도 팔고 고통스러웠지만 네. 그대로 꽂혀서 11,000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대충 떨어진 거 봐도 한 10% 이상 하락했죠. 예.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이 정도면 종목으로는 그래도 한 20-30% 하락하는 거 피했고 고통의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한 한 7개월의 고통의 기간은 피한 거예요. 네네.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죠. 결국 또 저점에서부터요.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이 여기서부터 1673 여기서 20% 상승하면 여기에요. 네. 12,800. 제가 이때 방송에 여기 선을 2개 그었어요. 요렇게 추세선 요거 잘 깨지기 어렵다. 네네. 통계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이 깨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12,815에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고통스러워요. 12,000에서 11,695까지 떨어지잖아요. 대충 이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2예요. 대충은 아니고요. 45일 정도 동안 제가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9.2%입니다. 네. 근데 이때 샀어도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때 얼마나 무서웠겠는지 10월 달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버티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 다 얘기해 옆에서 너 그때 내가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샀니? 이 얘기 듣거든요. 네네. 근데도 버티고 나면 지금 현재 이때 산 이분이 나스닥 기준으로 12.8%, 이때 종목 기준으로 빅테크 기준으로 40%거든요. 제가 네네. 계산을 보면 저 때가 1월까지 딱 저 때네요. 네. 그러니까 물려서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렇죠. 제가 딱 그 얘기예요. 언제 물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또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또 발생을 할 텐데 네. S&P 500이죠. 여기서 발생을 할 텐데 여기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시장에 조정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번이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은 주간이잖아요. 네네. 이걸 다 지나고 나면 뭐 안 좋은 일이 만약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로 갈 만한 게 아니면 이 추세를 되돌리기는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네. 나올 때는 진짜 뭐 지금 굳이 우리가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 지금 들어가나 뭐 이번 주를 보냈는데 정말 조정이 나왔다. 그럼 조정이 나와서 들어가나 큰 의미 없다.
아니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봐야죠.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기존에 난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사고 보면서 조금씩 뭐 안 좋은 일이 있네. 그럼 좀 들어갔다가 뭐 좋은 일이 있네 그러면 쳐다보다. 안 좋은 일이 있네. 또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면 그러니까 그걸 정해야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사겠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사겠다. 자기가 정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정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음식하고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는 막 설탕 엄청 붓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누군가는 설탕 그 입맛에 안 맞거든요. 네. 되게 짜증내거든요. 저도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따라 이제 조미료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큰 흐름은 예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원 선임과 함께 우리가 과거 정말 100여 년이 넘는 통계를 이제 미국 시장이 갖고 있다 보니 최장 130년이죠. 네네. 제일 긴 게 이제 130년이니까 130년 넘는 통계는 굉장히 통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미국 시장이 강세장에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였었는지 일주일, 3주, 한 달, 3개월, 1년까지 보여주셨는데 강세장이 진입한 이후에는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좀 많더라. 맞습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